북풍 한설이 매섭게 몰아치는 밤이었다. 낡은 문풍지는 쉴 새 없이 파르르 떨리며 비명을 질렀고 틈새로 스며든 황소바람은 방 안에 온기마저 모조리 앗아갔다. 산골짜기 외딴 집에 홀로 앉은 선비. 김선우의 어깨 위로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내려앉았다. 방 한가운데 놓인 벼루는 이미 꽁꽁 얼어붙어 먹을 갈수조차 없었으나 선우는 꼿꼿한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비록 가진 것이라곤 다 헐어빠진 책 몇 권과 자존심뿐일지라도 글 읽는 선비의 기계마저 추위에 떨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선우의 뱃속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사흘 동안 곡기라고는 미음 한 그릇도 제대로 넘기지 못한 탓이었다. 눈앞의 글자들이 어지럽게 춤을 추는 듯 했으나 그는 애써 정신을 다잡으며 눈을 부릅떴다. 선친께서 남기신 빚은 태산과 같았고 가문은 기울어 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세상은 가난한 선비를 비웃었으며 학문으로 입신양명하겠다는 꿈은 이 차가운 겨울바람 앞에서 덧없는 촛불처럼 위태로워 보일 뿐이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이 야심한 밤에 게다가 눈보라가 치는 산길을 뚫고 찾아올리는 빚쟁이 말고는 없을 터였다. 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방문을 열었다. 그러나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험상궂은 장정들이 아니라 마을의 중매쟁이 노파였다. 노파는 눈을 털어내며 방으로 들어와 넋죽 절을 올렸다. 그녀의 표정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선우를 향한 일말의 동정심이 서려 있었다. 노파가 가져온 이야기는 뜻밖에도 혼담이었다. 선비님, 저 아랫마을 최진사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노파의 말에 선우는 헛웃음을 지었다.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의 혼인이라니 가당치도 않은 일이었다. 게다가 최진사라면 이 근방에서 알부자로 소문난 인물이었으나 성품이 괴팍하여 사람들과 왕래가 적은 집안이었다. 그런 집안에서 몰락한 양반가에 필시곡절이 있을 것이었다. 선우가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노파는 주저하며 말을 이었다. 다만 규수에게 작은 흠이 하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벙어리라 하옵니다. 벙어리 신부, 그것이 조건이었다. 최진사는 병약하고 말 못하는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가난하지만 뼈대 있는 가문의 사위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 대가로 선우가 짊어진 빚을 탕감해주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는 제안이었다. 선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선비의 혼사를 흥정의 대상으로 삼다니 치욕스러움이 가슴을 찔렀다. 그러나 선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낡은 괴짝 안은 텅 비어 있었고 당장 내일 아침 불을 지필 대감조차 없었다. 자존심을 지키다 굶어 죽는 것이 효도일까? 아니면 치욕을 감수하고라도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효도일까? 밤새 고민하던 선우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혼인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약이나 다름없었다. 차가운 달빛만이 선우의 비참한 결단을 비추고 있었다. 혼례 날은 빠르게 다가왔다. 화려한 잔치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는 조촐한 혼례였다. 마당에는 찬바람만 쏴만이 불었고 초라한 상 위에는 식은 편육 몇 점과 탁주 한 사발이 전부였다. 낡은 관복을 빌려 입은 선우는 목각 인형처럼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저 멀리서 가마가 들어오고 있었다. 색바랜 가마, 덮개가 바람에 펄럭이는 모습이
마치 상여가 나가는 것처럼 구슬퍼 보였다. 가마에서 내린 신부. 연화는 소문대로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였으나 언뜻 보이는 피부는 백옥처럼 희었고 자태는 기품이 넘쳤다. 그러나 그녀의 주변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아 누구도 쉽게 말을 걸 수 없는 분위기였다.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저 여자가 그 귀신 들린 벙어리라지 쉬쉬. 선비님도 딱 하시지. 돈에 팔려 저런 여자와 살아야 하다니. 비수 같은 말들이 선우의 귀를 때렸다. 맞절을 올리는 순간 선우는 연화의 눈과 마주쳤다. 순간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고요했다. 그곳에는 원망도, 슬픔도, 기쁨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끝을 알 수 없는 정막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벙어리라 하여 어리석은 여인일 것이라 짐작했던 선우의 생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또렷하여 오히려 선우의 초라한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합 한 줄을 나누어 마시는 손길조차 떨림이 없었다. 연화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체념했다는 듯 묵묵히 예를 갖췄다. 그녀가 입을 열지 않으니 혼례청은 숨이 막힐 듯 조용했다. 보통의 신부라면 훌쩍이거나 부끄러워할 터였지만 그녀는 석상처럼 미동도 없었다. 선우는 이 여인이 품고 있는 침묵의 무게가 예사롭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억누르고 있는 봉인처럼 느껴졌다. 밤이 깊어 신방에 들었을 때 어색함은 극에 달했다. 기름이 다 떨어져가는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깜빡거렸다. 좁은 단칸방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선우는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으나 입안이 바싹 타들어갈 뿐이었다. 부인, 누추한 곳에 오게 하여 미안하오. 선우가 어렵게 입을 떼었으나 연화는 묵묵부답으로 앉아만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구석에 놓인 선우의 낡은 책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정갈하고 기품이 있었다. 먼지 쌓인 책을 닦아내고 흐트러진 붓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이 방의 주인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선우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방 안의 차가운 공기를 미묘하게 바꾸어 놓고 있었다. 선우는 문득 부끄러움을 느꼈다. 가난을 핑계로 집안을 돌보지 않고 신세 한탄만 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연화는 챙겨온 보따리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선우 앞에 놓았다. 그리고는 손짓으로 열어보라는 신혼을 했다. 선우가 조심스레 주머니를 열자 그 안에는 말린 곶감 몇 개와 귀한 약초가 들어있었다. 굶주린 남편을 위한 말 없는 아내의 첫 번째 배려였다. 이것을 내게 주는 것이오. 선우의 물음에 연화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으나 선우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다. 말로 하는 위로보다 더 깊은 울림이 그 작은 곶감 속에 담겨 있었다. 선우는 곶감 하나를 베어 물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이 며칠간의 허기를 달래주었고 얼어붙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나란히 누웠으나 서로 닿지는 않았다.
요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등진 채 누운 등 뒤로 연화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람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은 전보다 덜 춥게 느껴졌다. 아내라는 존재가, 그것도 말 없는 여인이 가져온 온기는 생각보다 컸다. 선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과연 이 혼인이 자신에게 독이 될지 아니면 약이 될지 알 수 없었다. 최진사의 딸이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인지, 그녀가 숨기고 있는 사연은 무엇인지 궁금증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오늘부터 그의 고독했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다. 새벽녘이 되자 문풍지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선우가 잠시 눈을 붙였다. 떴을 때 연화는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처연하면서도 신비로워 선우는 숨죽여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은 곳에는 밤새 내린 눈이 하얗게 쌓여 있었다. 연화가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아침 햇살을 역광으로 받은 그녀의 얼굴은 마치 세상의 것이 아닌 듯 몽환적이었다. 그녀가 입술을 달싹였으나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선우는 들은 것만 같았다. 이제 시작입니다. 라는 소리 없는 선언을,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밖에서는 까마귀가 요란하게 울어댔다. 불길한 징조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조인지 알 수 없는 울음소리였다. 가난한 선비와 말 못하는 여인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가장 춥고 긴 겨울의 한복판에서 시작되었다. 낡은 초가집 위로 무심한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첫날 밤의 어색한 침묵은 닭이 울고 날이 밝은 뒤에도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선우는 평소처럼 책상 머리에 앉았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좁디 좁은 단칸방 안에 타인의 숨결이 섞여 있다는 사실이 이토록 신경 쓰이는 일인 줄은 미처 몰랐던 탓이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옷깃 스치는 소리, 사그락거리며 이불을 개는 소리가 귓가를 맴돌아 정신을 어지럽혔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선우의 마음에 잔물결을 일으켰다. 연화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고양이처럼 가벼워 인기척을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녀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부엌으로 나가 차가운 아궁이를 살피고 마당에 쌓인 눈을 쓸었다. 선우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훔쳐보았다. 낡고 허름한 무명옷을 입었음에도 그녀의 자태에서는 감출 수 없는 귀태가 흘렀다. 마치 궁궐의 화원에 피어 있어야 할 귀한 난초가 척박한 바위 틈에 피어난 형국이었다. 아침상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꽁보리밥 한 덩이와 간장 종지 하나가 전부였다. 선우는 민망함에 얼굴이 화끈거렸다. 부인, 집안 형편이 이러하여 면목이 없소. 선우가 짐짓 헛기침을 하며 말했으나 연화는 묵묵히 수저를 들 뿐이었다.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마치 산의 진미를 대하듯 경건하게 숟가락을 움직였다. 그 모습이 오히려 선우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만들었다. 차라리 악담을 퍼붓거나 한숨을 쉬었다면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우는 참았던 의문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중매쟁이 노파는 그녀가 말 못하는 벙어리라고 했다. 하지만 듣는 것조차 못하는지는 확실치 않았다.
선우는 연화가 밥상을 들고 일어설 때 등 뒤에서 나직하게 말을 건넸다. 물 한 그릇만 더 주시오. 목소리는 아주 작아. 귀가 어두운 사람이라면 결코 듣지 못할 크기였다. 그러나 연화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는 멈칫하더니 천천히 몸을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부엌으로 나가 물 한 그릇을 떠왔다. 선우는 물그릇을 받아들며 그녀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내 말이 들리는 게요. 그녀는 귀머거리가 아니었다. 소리를 듣고 뜻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선우의 미간이 좁혀졌다. 말을 할 수 없는 병을 앓는 것이요. 아니면 말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요. 선우가 다그치듯 물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술을 가리키고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인지 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지 모호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그 깊은 흑색의 심연 속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거대한 비애가 소용돌이치고 있음을 선우는 직감했다. 선우는 더 이상 캐묻지 않기로 했다. 그녀가 입을 다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그녀의 십자가라면 굳이 들추어 상처를 줄 필요는 없었다. 대신 그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침묵은 금이라 하였으나 부부 사이의 침묵은 벽과 같다. 선우가 쓴 글귀를 연화에게 보여주었다. 글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연화는 글귀를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붓을 넘겨받아 그 옆에 정갈한 필체로 답을 적었다. 마음이 통하면 말이 필요 없고 마음이 닫히면 첫마디 말도 소음일 뿐입니다. 선우는 깜짝 놀랐다. 그녀의 필체는 힘이 있으면서도 유려했고 문장에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히 글을 배운 수준이 아니라 상당한 학식을 갖춘 여인의 솜씨였다. 부인, 글을 어디서 배우셨소? 선우가 놀라 물었으나 연화는 다시 입을 다물고 붓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드러낸 것이 실수였다는 듯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다. 선우는 홀로 남아 그녀가 쓴 글씨를 어루만졌다. 먹물 냄새가 향기롭게 피어올랐다.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들어온 이 여인은 겉보기와 달리 깊은 학문적 소양을 감추고 있었던 것이다.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다. 산중의 밤은 일찍 찾아왔고 어둠은 칠흑처럼 짙었다. 기름을 아끼기 위해 등잔 심지를 줄여놓아 방 안은 어두침침했다. 선우는 책을 펴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군자는 의리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적막한 초가집을 채웠다. 연화는 방 한 구석에서 바느질감을 잡고 있었다. 선우가 글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 고개를 갸웃거리면 연화의 바느질 손길도 덩달아 멈췄다. 그녀는 마치 선우와 호흡을 같이 하는 듯했다. 선우가 옛 성현의 지혜에 감탄하여 무릎을 치면 그녀의 입가에도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듯했다. 비록 대화는 없었으나 두 사람은 글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한기가 스며들었다. 옅감이 부족해 군부를 넉넉히 지피지 못한 탓이었다. 선우가 몸을 웅크리며 책장을 넘기는데 갑자기 어깨 위로 따뜻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연화가 자신의 겹저고리를 벗어 선우의 어깨에 덮어준 것이었다. 선우가 놀라 돌아보자 그녀는 얇은 속적삼 차림으로
추위에 떨면서도 괜찮다는 듯 눈웃음을 지어 보였다. 부인, 이러면 감기에 걸리시오. 거두시오. 선우가 옷을 돌려주려 했으나 연화는 단호하게 선우의 손을 밀어냈다. 그리고는 아랫목에 있던 낡은 담요를 끌어다 덮고 돌아 누웠다. 선우는 저고리에서 배어나오는 그녀의 체향을 맡았다.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났다. 그 향기는 차가운 방안을 봄날처럼 따스하게 만들었다. 선우의 가슴 속에서 뭉클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다시 책으로 눈을 돌렸으나 글자는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등 돌리고 누운 여인의 생각으로 가득 찼다. 말 못하는 여인이라 하여 무시하고 경계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그녀는 말 대신 온기로, 행동으로, 그리고 눈빛으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우는 붓을 들어 책 귀퉁이에 시 한 수를 적었다. 소리 없는 달빛이 천지를 비추니 말 없는 그대 마음이 내게 닿네. 빈집에 가득 찬 것은 바람이 아니라 그대가 건넨 따스한 향기이여라. 선우는 자신이 쓴 시를 보며 쓴 웃음을 지었다. 평생 경전만 읽던 고리타분한 선비가 혼인 이틀 만에 시인이 다 되었다고 자조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은 묘하게 들떠 있었다. 그때 밖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다.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나무를 핥히는 소리 같기도 했다. 연화가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문 쪽을 노려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적과 대치하는 듯한 긴장감을 내뿜었다. 선우가 무슨 일이오라고 묻기도 전에 소리는 씻은 듯이 사라졌다. 연화는 다시 자리에 누웠으나 선우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보았다. 그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아니, 무엇을 막아내고 있는 것일까? 창호지 문 너머로 비치는 달 그림자가 기괴하게 일렁였다. 선우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여인이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집을 감싸고 있던 기운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그것은 단순한 신혼의 설렘이 아니었다. 무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이 낡은 초가집을 중심으로 회오리치기 시작했다는 전조였다. 선우는 잠든 연화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녀의 차가운 뺨에, 놀랍게도 그녀의 뺨에 닿은 선우의 손끝에서 파란 불꽃 같은 정전기가 일었다. 화들짝 놀라 손을 떼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기이한 영상이 스쳐 지나갔다. 붉은 피가 낭자한 대궐, 그리고 절규하는 여인의 모습. 그것이 환상인지 실제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선우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가난한 선비의 아내로 온 이 말없는 여인은 선우가 감당하기 벅찬 운명을 짊어지고 온 것이 분명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치며 문풍지를 흔들었다. 선우는 덮어준 저고리를 더욱 단단히 여미며 잠들지 못하는 밤을 지새웠다. 말 없는 첫날 밤들은 그렇게 수수께끼와 연민을 동시에 잉태하며 깊어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초가집의 뒤주, 쌀독과 바닥을 드러낸 지는 이미 오래였다. 선우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배가 고픈 것을 넘어 가장으로서 아내를 굶겨야 한다는 자괴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제 저녁 마지막 남은 보리 한 줌으로 끓인
묽은 죽이 두 사람이 먹은 전부였다. 오늘은 정말로 물배를 채우며 버텨야 할 판이었다. 선우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려 했다. 그때였다. 부엌 쪽에서 타닥타닥 장작 타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선우는 자신의 코를 의심했다. 헛것을 맡은 것인가? 며칠 굶더니 드디어 정신이 나간 것인가? 그러나 냄새는 너무나 선명했다. 그것은 보리밥 냄새가 아니었다. 윤기가 흐르는 하얀 쌀밥. 양반가에서도 명절에나 맛볼 수 있다는 이천 쌀밥의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였다. 선우는 홀린 듯 방문을 박차고 나갔다. 부엌에서는 연화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떼고 있었다. 가마솥 뚜껑 사이로 하얀 김이 뭉게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부인,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요? 우리 집에 쌀이 어디 있다고?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선우를 바라보았다. 아궁이 불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유난히 창백해 보였으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가마솥 뚜껑을 열었다. 훅 하고 끼쳐오는 뜨거운 김 속에 눈부시게 하얀 쌀밥이 가득 차 있었다. 선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분명 어제 자신이 확인했을 때 뒤주는 거미줄이 쳐져 있을 만큼 텅 비어 있었다. 이 쌀이 어디서 났소? 혹 처가에서 보내온 것이요? 선우가 다급하게 물었다. 처가인 최진사 댁에서 몰래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연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밥그릇에 밥을 고봉으로 눌러 담아 선우의 앞상에 올려놓았다. 뽀얀 쌀밥 위로 윤기가 자르르 흘렀다. 선우는 숟가락을 들었으나 쉽사리 입에 넣을 수 없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음식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옛말 때문이 아니었다. 이것이 현실 같지 않아서였다. 연화가 어서 드시라는 듯 눈짓을 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다. 혀 끝에 닿는 순간 밥알이 녹아내리는 듯한 감미로움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평범한 쌀이 아니었다. 마치 천상의 곡식을 먹는 듯 먹을수록 기운이 솟구치고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비운 선우는 멍하니 빈 그릇을 바라보았다. 배가 부르자 이성이 돌아왔다. 도깨비의 조화인가? 아니면 조상님의 음덕인가? 그날 이후 기이한 일은 계속되었다. 선우는 매일 아침 뒤주를 몰래 열어보았다. 밤새 텅 비어있던 뒤주였지만 연화가 부엌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김없이 두 사람이 딱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이 생겨나 있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닌 정확히 두 사람 분량이었다. 선우는 밤에 잠든 척하며 연화를 감시해 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뒤주 앞에 서서 잠시 손을 올리고 눈을 감을 뿐 쌀자루를 가져오거나 도수를 부리는 기색은 없었다. 부인, 내게 숨기는 것이 무엇이오? 어느 날 밤 선우가 참지 못하고 물었다. 연화는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 선우를 응시했다. 그녀는 붓을 들어 종이에 한 글자를 적었다. 성성, 정성성자였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인가. 선우는 더 이상 캐물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결연하고도 슬퍼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상하게도 쌀이 생겨날 때마다 연화의 피부는 점점 더 투명해지고 그녀의 숨소리는 조금씩 거칠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선우는 그 변화를 굶주림에서
벗어난 안도감 탓에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변화는 쌀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선우의 학업에도 놀라운 진전이 생겼다. 가난한 살림에 기름을 아껴야 했지만 연화가 시집온 뒤로 호롱불은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다. 기름을 채우지 않아도 불꽃은 영롱한 푸른빛을 띠며 타올랐다. 그 불빛 아래서 책을 읽으면 평소 난해하여 이해되지 않던 구절들이 머릿속에 쏙쏙 박혔다. 마치 누군가 머릿속에서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는 것만 같았다. 대학의 돈은 명덕을 밝힘에 있으며 선우가 소리내어 읽으면 그 소리가 방안을 맴돌다 다시 자신의 귀로 들어와 뼈에 새겨졌다. 기억력은 비상해졌고 논리 정연함은 스승을 능가할 지경에 이르렀다. 선우는 자신이 갑자기 천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붓을 들면 명문장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다. 그는 밤새 글을 쓰고 또 썼다. 피로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을 준비하다 낙향한 친구 박생원이 선우의 집을 찾았다. 그는 선우의 혈색이 좋아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네, 며칠 전만 해도 송장 갔더니 어찌 이리 얼굴에 광이 나는가. 좋은 보약이라도 지어 먹은 겐가. 박생원은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선우는 얼버무리며 차를 대접했다. 박생원은 선우가 써놓은 글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건 자네 필체가 아니네. 마치 신필 신이 내린 붓이 쓴 것 같구먼. 박생원이 돌아간 뒤 선우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능력 이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연화가 있었다. 그녀는 선우가 공부할 때면 곁에 앉아 묵묵히 바느질하거나 먹을 갈았다. 기묘하게도 그녀가 곁에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집중력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선우는 불현듯 깨달았다. 자신이 마시는 저 공기, 저 불빛, 그리고 먹는 밥알 하나하나가 모두 그녀의 기운이라는 것을 그날 밤 선우는 책을 읽다 말고 옆에서 꾸벅꾸벅 조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손끝이 눈에 들어왔다. 바느질하던 손가락 끝이 검게 물들어 있었다. 먹물인가 싶어 자세히 보니 그것은 멍이었다. 아니, 생기가 빠져나가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보였다. 선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가 손을 잡자 연화가 화들짝 놀라며 깼다. 그녀는 황급히 손을 옷자락 속으로 감추었다. 부인, 손이 왜 이러시오? 어디 아픈 것이오? 선우의 걱정, 어린 물음의 연화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괜찮다는 신옷을 했다. 그리고는 억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다시 붓을 쥐어 주었다. 어서 공부하라는 무언의 독촉이었다. 선우는 붓을 쥐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허공에서 생겨나는 쌀, 꺼지지 않는 등불, 명석해지는 두뇌, 이 모든 기적의 대가가 무엇인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깎아 남편의 앞길을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옛 이야기 속의 헌신적인 여우나 귀신처럼 말이다. 두려움과 고마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여 선우의 내면을 흔들었다. 바람이 불어 호롱불이 일렁였다. 그림자가 벽 위에서 춤을 추었다. 그림자의 모양이 순간 사람이 아닌 거대한 날개를 가진 짐승처럼 보였다가 다시
연화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선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가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이 여인을 저버린다면 금수만도 못한 놈이 될 것이었다. 부인, 선우가 나직하게 불렀다. 네, 이번 과거에 반드시 급제하여 그대에게 비단 옷을 입히고 고생을 덜어주겠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리다. 선우의 비장한 맹세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선우의 품에 안겼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날 밤 선우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연화는 입을 열어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청아한 옥구슬이 굴러가는 소리이자 깊은 산속의 바람 소리였다. 서방님, 서두르셔야 합니다.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밖은 여전히 어두웠고 연화는 곤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뒤주 쪽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선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잠든 줄 알았던 연화의 몸에서 하얀 기운이 빠져나와 뒤주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그것은 쌀이 아니라 그녀의 혼혼이었다. 선우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참았다. 가난한 선비의 밥상에 오르는 쌀은 아내의 살과 피었던 것이다. 날이 밝으면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야 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선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가 뼈를 깎아 만들어준 이 길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사랑인지 빚갚음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그를 휘감았다. 이별의 시간은 새벽 안개와 함께 찾아왔다. 닭이 내를 치기도 전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린 마당에는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선우는 괴나리 보찜을 메고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맸다. 보찜 속에는 낡은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연화가 밤새 다듬어준 무명옷 한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 보찜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짐이 아니라 아내가 뼈를 깎아 만들어준 기회이자 피 맺힌 정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살인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다. 그녀는 손수 지은 버선을 선우에게 신겨주었다. 촘촘한 바느질, 자국마다 그녀의 기도와 염원이 서려 있었다. 선우는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 원숙해진 그녀의 얼굴이 가슴을 후벼 팠다. 쌀독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느라 소진해버린 그녀의 생기가 이제 막 길을 떠나려는 선우의 발목을 잡는 듯했다. 부인, 내 기필코 금에 환영하리다. 그때까지 부디 몸성이 계시오. 선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내 건넸다. 공개라 고개를 게살을 가 붉은 실로 복부 자가 수놓아진 향낭이었다. 선우가 그것을 받아들자 묵직한 기운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다. 향낭 안에는 말린 꽃잎과 함께 그녀의 머리카락 한 줌이 들어있는 듯했다. 신체의 일부를 주어 지아비의 안녕을 비는 옛 여인들의 처절한 부적이었다. 연화는 선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마치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라는 무언의 절규 같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 같은 눈물이 떨어질 듯 말 듯 위태로웠다. 선우는 차마 그 눈물을 볼 수 없어 황급히 등을 돌렸다.
뒤돌아보면 다시는 떠나지 못할 것 같아서였다. 집신이 자박자박 흙길을 밟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문경세제를 넘는 고갯길은 가파르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선우는 걷고 또 걸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쉴 틈이 없었다. 밤이 되면 주막의 헛간이나 바위 틈에서 쪽잠을 잤고 낮에는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경전을 외웠다. 이상하게도 몸은 고되나 정신은 맑았다. 배가 고플 때면 연화가 싸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온몸에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는 기이한 경험을 했다. 여정의 닷새째 되던 날이었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빗줄기는 살을 때리듯 거셌고 산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해 발을 떼기조차 힘들었다. 선우는 비를 피할 곳을 찾아 헤매다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있는 작은 성황당을 발견했다.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턱없이 허름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젖은 옷을 짠 뒤 몸을 웅크리고 앉자 급격한 피로가 몰려왔다. 빗소리는 귀신이 우는 소리처럼 들렸고 천둥 번개가 칠 때마다 성황당 안에 낡은 무신도 우센두들이 기괴하게 번뜩였다. 선우는 향낭을 꺼내 가슴에 품었다. 연화야. 아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그는 까무룩 잠이 들었다. 꿈이었다. 꿈속에서도 비가 내리고 있었다. 선우는 낯선 산길을 걷고 있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여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누군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연화였다. 그녀는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채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평소의 단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였다. 부인 선우가 반가움에 다가가려 했으나 연화는 다급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두 팔을 벌려 선우를 막아섰다. 그녀의 표정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선우가 가려던 길을 가리키며 XX자를 그려 보였다. 그리고는 선우의 옷자락을 잡아당겨 반대편 숲속으로 거칠게 밀쳤다. 그녀의 힘이 어찌나 센지 선우는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다. 가지 마세요. 그쪽은 죽음입니다. 순간 연하의 입에서 처음으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자 천둥 소리보다 더 거대한 울림이었다. 선우는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헉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밖은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꿈이 너무나 생생하여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연화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막아선 이유가 무엇일까? 선우는 본능적으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성황당 안이 갑자기 서늘하게 느껴졌다. 그는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곧장 산 아래로 내려가는 지름길을 택해야 했으나 꿈속의 연화가 가리킨 방향은 반대편 우회로였다. 선우는 잠시 망설였다. 지름길로 가면 반나절은 단축할 수 있었다. 시험 날짜에 맞추려면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들었던 그녀의 비명, 그 처절한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선우는 입술을 깨물며 발길을 돌렸다. 부인의 뜻을 따르리다. 그는 멀고 험한 우회로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가 성황당을 떠나 반대편 능선에 오를 즈음이었다. 쿠르르르 쾅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이 등 뒤에서 들려왔다. 선우가 놀라 뒤를 돌아보니
방금 전까지 그가 머물려 했던 성황당과 지름길이 있던 산비탈이 거대한 산사태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집채만 한 바위와 흙더미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만약 꿈을 무시하고 그 길로 들어섰더라면, 아니, 성황당에 조금만 더 머물렀더라면 선우는 꼼짝없이 흙더미 속에 파묻혔을 것이었다. 선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빗물과 식은땀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죽음이 코앞까지 왔다가 비껴간 순간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향낭을 꺼냈다. 향낭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마치 연화의 심장이 그 안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천리 밖에서도 자신을 지켜보고 구해 주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고맙소. 고맙소. 부인. 선우는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오열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자신의 운이 아니었다. 아내가 자신의 수명을 깎아 남편의 죽음을 막아낸 것이었다. 꿈속에서 그녀가 질렀던 비명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영혼을 건 외침이었던 것이다. 선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이 목숨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실패할 자격조차 그에게는 없었다. 비가 그치고 동이 터올 무렵 선우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젖은 옷이 말라가며 몸은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한양의 도성문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다. 수많은 선비들이 꿈을 안고 모여드는 곳, 욕망과 권력이 춤추는 그곳으로 선우는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추었지만 그의 그림자는 유독 길고 짙었다. 과거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네로라 하는 인재들이 붓끝을 겨누고 있었다. 시제가 내걸렸다. 백성을 구하는 근본에 대해 논하라. 노, 조민 집은 평범한 주제였으나 그만큼 차별화된 답을 쓰기 어려운 난제였다. 선우는 먹을 갈며 눈을 감았다. 화려한 미사여구는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가난, 백성들의 굶주림, 그리고 자신을 살려낸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을 떠올렸다. 그의 붓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거침이 없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혼이 실렸다. 굶주린 자에게 쌀 한 톨이 주는 의미, 말없는 희생이 가져오는 거대한 변화. 선우는 단순히 유교 경전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뼈저린 체험에서 우러나온 진심을 토해냈다. 그의 답안지는 먹물 냄새가 아니라 피 냄새와 땀 냄새가 나는 듯했다. 감독관들이 그의 주위를 기웃거렸다. 낡은 옷을 입은 초라한 선비가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된 탓이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종이 울릴 때까지 선우는 멈추지 않았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탈진한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연화의 얼굴만이 떠올랐다. 기다려 주시오. 이제 곧 돌아가리다. 선우는 답안지를 제출하고 비틀거리며 과거장을 빠져나왔다. 한양의 밤하늘에는 둥근 달이 떠 있었다. 그 달은 마치 고향집 뒤뜰에 서 있는 연화의 얼굴처럼 슬프고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합격자 발표. 방방내가 있기까지 사흘. 그 시간은 선우에게 천년과도 같은 기다림이 될 것이었다. 운명의 날. 한양의 광화문 앞은 입추의 여지가 없을 만큼 사람들로 북적였다. 방방내 합격자 발표를 알리는 북소리가 둥둥둥 하고 울려 퍼질 때마다
수많은 과거 응시자들의 심장은 쫄깃해졌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집 자제들 틈에서 남루한 무명옷을 입은 선우는 이방인처럼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누구보다 깊고 고요했다. 그는 합격을 확신하고 있었다. 아니, 확신해야만 했다. 그것은 자신의 실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아내가 쏟아부은 생명에 대한 믿음이었다. 호명관이 단상에 올라 두루마리를 펼쳤다. 장내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다. 금번, 문과, 장원, 정nguyên 경상도, 산청의 유학, 김선우, 우렁찬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김선우 누구 집 자제인가?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인데 족보 있는 가문의 자제들이 수두룩한 마당에 시골 무명 선비가 수석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선우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다. 임금으로부터 붉은 합격 증서인 홍패 홍파와 머리에 꽂는 어사와 위탐화를 하사받는 순간 그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마치 연화의 미소처럼 느껴졌다. 전하의 성은 이 망극하옵니다. 선우는 엎드려 절하며 뜨거운 눈물을 삼켰다. 이것은 나만의 영광이 아니다. 춥고 어두운 방에서 묵묵히 먹을 갈고 자신의 피와 살을 태워 등불을 밝힌 내 아내 연화의 것이다. 사흘 뒤 선우는 고향으로 향했다. 떠날 때는 초라한 보찜 하나뿐이었으나 돌아가는 길은 화려하기 그지없었다. 말을 타고 풍악을 울리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의 환향 금이좌 탄의 행렬이었다. 머리에 꽂은 어사화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 환호했다. 선우는 백마 위에서 위풍당당하게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급했다. 환호성도 풍악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빨리 집으로 돌아가 연화에게 이 홍패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고향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마을 전체가 뒤집혔다. 평소 선우를 가난뱅이 새님이라 무시하던 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나와 머리를 조아렸다. 최진사댁 하인들도 마을 유지들도 굽실거리며 아첨을 떨었다. 김서방. 아니, 김나리. 내 진작에 큰 인물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들의 간사한 태도에 선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세상의 인심이란 권력 앞에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법이었다. 그는 그들의 인사를 건성으로 받으며 곧장 산비탈 오두막으로 말을 몰았다. 물러거라. 장원 급제자 행차시다. 하인들의 외침 속에 선우는 살인문 앞에 당도했다. 화려한 관복과 초라한 초가집의 대비가 기묘했다. 선우는 말에서 뛰어내리듯 내려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부인 내가 돌아왔소. 약속대로 장원을 했소. 선우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지만 나와 보는 이가 없었다. 유한 바람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갔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지 않았고 마당에는 며칠째 쓸지 않은 낙엽이 뒹굴고 있었다. 선우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방문을 벌컥 열었다. 부인 방 안은 냉골이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연화가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선우가 다가갔을 때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떠나기 전보다 훨씬 더 야위어 있었고 피부는 백지장처럼 하얗다 못해 투명해져 핏줄이 비칠 정도였다.
깊어진 눈두덩이 아래 검은 눈동자만이 나악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촛농이 다 녹아내려 심지만 남은 촛불 같았다. 선우는 홍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그녀를 와락 끌어안았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체온은 싸늘했다. 어찌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늦은 것이오. 미안하오. 내가 너무 늦었소. 선우의 오열에 연화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선우의 관복 자락을 만져보았다. 비단 흉배에 수놓아진 항문이를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애틋하면서도 슬펐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남편의 성공을 확인한 안도감이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위태로웠다. 선우는 주머니에서 홍패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보시오. 이것이 당신이 만든 기적이오. 이제 고생은 끝났소. 좋은 약을 쓰고 따뜻한 집에서. 그러나 연화는 홍패를 쥔 손에 힘을 주지 못하고 스르르 떨어뜨렸다. 그녀는 선우의 화려한 관복을 보며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마치 이 화려한 옷이 자신과 선우 사이를 영원히 갈라놓을 장벽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어둠 속으로, 더 깊은 그늘 속으로 물러나려 했다. 그때 선우는 보았다. 연화가 황급히 소매로 입을 가리는 것을. 하지만 하얀 소매 끝에는 선명한 붉은 핏자국이 꽃처럼 번져 있었다. 피 부인. 각혈을 하는 것이오. 선우가 사색이 되어 물었지만 연화는 황급히 소매를 감추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선우의 눈을 피하며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자신의 흉한 꼴을, 망가져가는 육신을 화려한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여인의 자존심이자 마지막 배려였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꽹과리를 치고 북을 울리며 시끌벅적했다. 경사났네. 경사났어. 흥겨운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어왔지만 방 안은 무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선우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자신이 혐오스러워졌다. 이 비단옷 한 벌을 입기 위해 아내는 얼마나 많은 피를 토해냈단 말인가. 그날 밤 선우는 잔치에 나가지 않았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모두 물리치고 연화의 곁을 지켰다. 그는 식은 땀을 흘리며 잠든 연화의 머리맡에 앉아 하사받은 어사화를 내려다보았다. 종이로 만든 꽃, 향기도 생명도 없는 저 꽃이 살아있는 내 아내의 목숨보다 귀하단 말인가. 달빛이 창호지에 비쳤다. 잠든 연화의 숨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거칠었다. 선우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얻은 이 영광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시작되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운명이 바뀌었다는 예언은 가난에서 부귀로의 변화가 아니라 삶에서 죽음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을까. 선우는 잠든 연화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생명의 모래시계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맹세했다. 세상이 나를 우러러 보더라도 당신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티끌만도 못하다고. 가지 마시오. 제발 나를 두고 가지 마시오. 천하를 얻은 장원 급제자의 밤은 역설적이게도 그 어느 때보다 무력하고 슬펐다. 밖에서 울리는 승리의 팡파르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려오는 밤이었다. 한양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도시였다. 종로의 유계정 거리는 온갖 진기한 물건들과 사람들로 넘쳐났고 대궐 너머 북촌에는 기와집들이 으리으리하게 늘어서 있었다. 선우가 하사받은 집 또한 아담하지만 번듯한 기와집이었다.
썩은 초가집 냄새 대신 향나무 기둥에서 은은한 향이 배어 나왔고 바닥에는 윤기 나는 장판이 깔려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은 변화였으나 이상하게도 선우는 이 화려한 집이 낯설기만 했다. 텅 빈 마당을 채우는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저잣거리의 소음과 낯선 하인들의 부산스러운 발소리뿐이었다. 선우는 조정의 신예로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임금은 파격적으로 발탁한 장원 급제자에게 깊은 관심을 보였고 선우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밤낮으로 정무에 매진했다. 새벽같이 입궐하여 밤늦게 퇴청하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비단 관복은 몸에 딱 맞았고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허리를 숙여 그를 우러러 보았다. 처음에는 그 시선이 부담스러웠으나 어느새 선우는 그 대접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한 맛은 곶감보다 더 진하고 중독적이었다. 반면 연하의 삶은 더욱 고립되었다. 시골의 초가집에서는 자연과 하나 되어 숨쉬던 그녀였으나 한양의 높은 담벼락 안에서 그녀는 갇힌 새와 다름없었다. 새로 들인 하인들은 안주인인 연하를 어려워하면서도 뒤에서는 수군거렸다. 마님께서는 도통 말씀을 안 하시니 답답해 죽겠네. 벙어리라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 하인들의 쑥덕거림이 안방 문지방을 넘어올 때마다 연화는 묵묵히 자수를 놓거나 책을 읽으며 귀를 닫았다. 그녀의 침묵은 산속에서는 신비로움이었으나 도성 한복판에서는 기이한 결함으로 비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선우는 동료 관리들의 초대로 요정 굼팅에 가게 되었다. 합격 동기들과 선배 관료들이 모인 자리였다. 화려한 상차림과 함께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가 흥을 돋우었다. 술잔이 몇 순배 돌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집안 이야기로 흘러갔다. 이조판서 댁자제인 박정자가 으스대며 입을 열었다. 내 처는 이번에 시회 시우에 나가 장원을 했지 뭔가. 글 솜씨가 어찌나 매서운지 내가 말싸움에서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허허. 부러운 일이오. 내 처는 말이 너무 많아 탈인데. 퇴청하고 들어가면 바가지 긁는 소리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라네. 또 다른 관리가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은 아내의 흉을 보는 척하면서도 은연중에 처가의 권세나 아내의 재색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대부들의 은밀한 힘겨루기였다. 선우는 묵묵히 술잔만 기울였다. 그때 누군가 선우에게 물었다. 헌데 김수찬, 수찬, 벼슬 이름의 부인은 어떠하시오? 듣자 하니 절 세미인이라던데 도통 바깥 출입을 안 하시니 뵐 기회가 있어야지. 모두의 시선이 선우에게 쏠렸다. 선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술 기운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 아내는 말을 하지 못하오. 아니, 하지 않소.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었어야 했다.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안다면 그따위 자랑들이 얼마나 하찮은지 알 테니까. 하지만 선우의 입에서는 엉뚱한 말이 튀어나갔다. 내자가 몸이 좀 약해서 바깥 바람을 쐬지 못합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다. 아, 병약하시구먼. 예, 자네도 참 딱하네. 한창 깨가 동료들의 동정 어린 혹은 비웃음 섞인 위로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선우는
쓴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취기가 오를수록 연화의 침묵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남들처럼 시를 읊고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체면을 세워줄 수는 없는 것일까? 왜 그녀는 그토록 음침하게 입을 다물고만 있는 것일까? 한양의 화려한 불빛 아래서 그녀의 고귀했던 침묵은 어느새 부끄러운 흠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선우는 비틀거리며 안방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등불이 켜져 있었고 연화는 꼿꼿하게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식어버린 꿀물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예전 같으면 그 모습에 감동하여 미안해했을 선우였지만 오늘은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술 냄새와 분 냄새가 섞인 옷을 입고 들어온 남편을 보면서도 연화는 비난도 환영도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오? 선우가 취기에 젖은 목소리로 늦으면 늦는다. 술을 왜 이리 많이 마셨냐? 잔소리라도 좀 할 수 없는 게요. 선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연화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선우는 그 눈빛이 싫었다. 자신의 타락과 비겁함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맑은 눈빛이 견딜 수 없이 부담스러웠다. 선우는 홧김에 상의에 놓인 꿀물 그릇을 손으로 쳐냈다. 챙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끈적한 꿀물이 고운 장판 위로 퍼져나갔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깨진 그릇 조각을 보다가 천천히 선우를 올려다 보았다. 그녀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입을 떼지 않았다. 그 지독한 침묵이 선우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남들은 처가덕에 벼슬이 오르고 아내와 시를 논하며 풍류를 즐기는데 나는 집 구석에 들어오면 절간이 따로 없으니 선우는 마음에 없는 독서를 내뱉고 말았다. 뱉어놓고 보니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어 핏기를 없앴다. 그녀가 입을 다문 것은 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쌀을 만들어내기 위함이었는데 그 대가가 이런 모욕이라니. 연화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깨진 사기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맨손으로 날카로운 조각을 집어드는 그녀의 손끝이 위태로워 보였다. 선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술이 확 깨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굶어 죽어가던 시절 곶감 하나를 나누어 먹으며 느꼈던 그 애틋함은 어디로 갔단 말인가. 비단 옷을 입고 배가 부르니 마음이 짐승보다 못하게 변해버린 것인가. 선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연화의 손을 잡으려 했다. 부인, 내가 취해서 미안하오. 하지만 연화는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는 주워 담은 그릇 조각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닫힌 방문 너머로 찬바람이 슝슝 들어왔다. 선우는 덩그러니 남겨진 방 안에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권력을 쥐기 위해 펜을 굴리던 그 손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우는 워탄 눈으로 일어났다. 연화는 보이지 않았다. 부엌에 가보니 밥상은 차려져 있었으나 온기가 없었다. 그리고 뒤주 쌀도구를 열어보았을 때 선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언제나 가득 차 있던 하얀 쌀이 오늘은 바닥에 얇게 깔려 있을 뿐이었다. 쌀의 양이 줄어든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었다. 연화의 마음이 혹은 그녀의 생명력이 다치고 있다는 징조였다. 쌀알들은 예전처럼 윤기가 흐르지 않고 푸석해 보였다.
선우는 한 줌의 쌀을 쥐어보았다. 모래알처럼 스르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마음이 다치면 천마디 말도 소음이라 했던 그녀의 글귀가 귓가를 때렸다. 선우는 도망치듯 집을 나섰다. 관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 같아 돌아보았지만 거대한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한양의 거리는 여전히 활기차고 화려했으나 선우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사람들 틈에 섞여 걸으며 생각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믿었으나 실은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정에서는 새로운 당파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고 선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이었다. 그리고 그 위기는 집안의 냉기와 맞물려 거대한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다. 멀리 남산 위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좌의정. 왼쪽 정승 대감의 저택은 대궐만큼이나 웅장하고 깊었다. 구불구불한 회랑을 지나 사랑방에 들어선 선우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방 안에는 최고급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서화들이 질비했다. 좌의정은 호랑이 가죽이 깔린 보료 위에 비스듬히 앉아 선우를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늙은 독수리처럼 매섭고 탐욕스러웠다. 이것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었다. 조정의 실세가 신출내기 장원 급제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거부할 수 없는 호출이었다. 김수찬, 자네의 글을 읽어보았네. 기계가 대단하더군. 썩은 조정에 맑은 물을 댈 인재야. 좌의정의 칭찬에 선우는 엎드려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본론은 그 뒤에 있었다. 좌의정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다. 허나 큰 새가 되어 하늘을 날려면 튼튼한 날개가 필요한 법이지. 자네는 능력은 출중하나 배경이 너무나 빈약해. 그 낡은 둥지로는 선우는 숨을 죽였다. 좌의정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좌의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은밀한 제안을 던졌다. 내 슬하에 관연한 여식이 하나 있네. 자네를 사위로 맞아 내 힘을 보태주고 싶구먼. 내 딸과 혼인한다면 자네는 10년 걸릴 출세길을 1년 안에 주파하게 될 걸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자 악마의 거래였다. 당대 최고 권력가의 사위가 된다는 것은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의 핵심으로 직행하는 보증수표였다. 하지만 그것은 곧 조강지처인 연하를 버려야 함을 의미했다. 선우가 머뭇거리자 좌의정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듣자 하니 자네 본처가 벙어리라지. 사내 대장부의 앞길에 흠이 되는 여인은 잘라내는 것이 순리네. 첩으로 앉히든 위자료를 주어 내보내든 알아서 정리하게. 자네는 더 큰 물에서 놀아야 할 사람이니까. 선우는 저택을 나오면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어지럽게 쏟아져 내리는 듯했다. 거절해야 마땅했다.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 했다. 하지만 그의 입은 끝내 아니 되옵니다 라는 말을 뱉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다. 나를 살린 은인인 아내를 버릴 텐가 라는 양심의 소리와 이 기회를 잡으면 천하를 호령할 수 있다는 욕망의 소리였다.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으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좌의정의 사위가 되어
비단길을 걷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것이 선우를 끔찍하게 괴롭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찬 바람이 불어와 선우의 가끈을 때렸다. 대문 앞에 서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긴 자신의 집이 보였다. 좌이정의 으리으리한 저택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곳이었다. 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다. 안방에는 여느 때처럼 불이 켜져 있었다. 연화는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그를 맞았다. 그녀의 얼굴은 며칠 전보다 더 투명해져 이제는 정말로 만지면 사라질 것 같은 연기처럼 보였다. 선우는 그녀의 맑은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워 시선을 피했다. 오늘따라 방 안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선우는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짐짓 서책을 펴고 앉았다. 먹을 갈아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연화는 말없이 벼루 앞에 앉았다. 그녀는 물을 붓고 먹을 갈기 시작했다. 슥, 슥, 규칙적인 마찰음이 정적을 채웠다. 선우는 붓을 들었으나 글자가 써지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좌이정의 딸, 비단옷, 권력, 그리고 정리하게라는 말이 맴돌았다. 그는 곁눈질로 연화를 훔쳐보았다. 그녀는 미동도 없이 먹을 갈고 있었다. 앙상하게 마른 손목이 애처롭게 움직였다. 그녀는 알고 있을까? 남편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부인. 선우가 충동적으로 입을 열었다. 만약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잠시 다른 곳에 눈을 돌려야 한다면 그대는 이해해 줄 수 있겠소? 비겁한 질문이었다. 차라리 칼로 찌르는 것이 나을 법한 잔인한 물음이었다. 연화의 손길이 뚝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그 눈물은 원망이라기보다는 올 것이 왔다는 체념에 가까웠다. 그녀는 다시 먹을 갈기 시작했다. 전보다 더 빠르고 더 힘주어 갈았다. 마치 자신의 뼈를 갈아 넣기라도 하듯 필사적이었다. 스흡, 슥, 스흡. 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선우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벼루에서 피어오르는 냄새가 이상했다. 묵향이 아니라 비릿한 쇠 냄새가 섞여 있었다. 부인, 그만하시오. 선우가 말렸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벼루 위로 톡 떨어졌다. 그리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까맣던 먹물이 서서히 붉은색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게 무슨... 선우는 눈을 의심했다. 연화가 쥐고 있는 먹 막대가 닳아 없어지면서 그 안에서 붉은 액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니, 그것은 먹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 끝에서 피가 배어나와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핏빛 먹물을 계속해서 갈아내고 있었다. 벼루 안은 이제 검은 먹물이 아닌 선홍빛 핏물로 찰랑거렸다. 선우는 기겁하여 연화의 손을 낚아챘다.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소. 연화의 손가락 끝은 다 해져서 피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멍하니 벼루만 응시했다. 그리고는 붓을 들어 그 붉은 먹물을 듬뿍 찍었다. 그녀는 하얀 화선지 위에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쓰기 시작했다. 부후, 지아비, 붉은 글씨가 종이 위로 번져나갔다. 그것은 글씨가 아니라
피로 쓴 절규였다. 획 하나하나가 고통스럽게 꿈틀거렸다. 연화는 그 한 글자를 쓰고는 붓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나를 버려도 내 피는 당신을 위해 흐릅니다. 그 순간 촛불이 파르르 떨리더니 갑자기 꺼져버렸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암흑천지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선우는 연화의 거친 숨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느꼈다. 이 어둠이 단순한 밤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타락하여 맞이하게 된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아, 선우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머리를 감싸 쥐었다. 좌의정의 제안에 흔들렸던 자신이 증오스러웠다. 피로 쓴 글씨가 망막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아내는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며 밥을 지어냈고 이제는 피를 갈아먹을 만들고 있었다. 내가 출세하려고 밟고 올라가려던 계단이 바로 아내의 시체였단 말인가. 다시 촛불을 켰을 때 연화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소매는 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선우는 그녀를 안아들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마치 빈 껍데기만 남은 매미 허물 같았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쓸어내렸다. 내가 미쳤었소.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렸던 게요. 선우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벼루에 담긴 붉은 피는 굳어가고 있었고 굳게 닫힌 연화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신비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전조였다. 그날 밤 선우는 좌의정에게 보낼 답신을 썼다. 벼루에 남은 붉은 피가 섞인 먹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 두 글자를 적었다. 부가지크. 할 수 없습니다. 종이 위에 붉은색이 선명하게 박혔다. 이것으로 출세길은 막힐 것이고 어쩌면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몰랐다. 하지만 선우는 알았다. 지금 이 손을 놓으면 자신은 영원히 사람으로 살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잔혹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선우가 거절의 뜻을 밝힌 그 시각, 좌회정의 저택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다. 감히 제안을 거절한 괘씸한 자에게 내릴 끔찍한 형벌이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화무시 홍화우, 스를 홍이라 해던가. 붉은 꽃은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권세는 10년을 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나 선우에게 닥친 시련은 열흘은커녕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떨어졌다. 좌의정의 제안을 거절한 답서를 보낸 지 불과 하루가 지난 새벽이었다. 여명이 채 밝기도 전 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둔탁한 소리가 정막을 깼다. 이놈 문을 열라. 의금부에서 나왔다. 선우가 황급히 의관을 정제하고 마당으로 나섰을 때 이미 수십 명의 포졸들이 집안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창과 오랏줄이 들려 있었다. 김선우, 네, 이놈, 감히 대역부도 단위부더 한 역모를 꾸미다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의금부 도사가 호통을 쳤다. 선우는 아연실색했다. 역모라니? 평생 붓만 잡고 살아온 자신에게 가당치도 않은 누명이었다. 이 무슨 망발이요.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소. 선우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포졸들은 선우의 사랑방을 뒤지더니 미리 준비해둔 듯 낡은 서찰 한 통을 찾아내 흔들어 보였다. 여기 증좌가 있다.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도성을 뒤엎으려 한 밀서가 내 방에서 나왔거늘 감히 발뺌을 하느냐. 그것은 명백한 조작이었고 좌혜정이 파놓은 죽음의 덫이었다. 선우는 거칠게 포박당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다. 안방문이 열리고 연화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하얀 소복 차림으로 이 아수라장을 보고도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선우는 소리쳤다. 부인 동요하지 마시오. 나는 결백하오. 금방 돌아올 것이니 절대 나오지 마시오. 선우가 끌려가는 모습을 연화는 대문 기둥을 붙잡고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멀어지는 남편의 등 뒤로 그녀는 소리 없는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녀의 손톱이 나무 기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다. 운명의 톱니바퀴가 가장 잔혹한 구간으로 진입했음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다. 의금부의 취조실은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살타는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다. 선우는 형틀에 묶여 모진 고문을 당했다. 어서 불거라. 누구와 사주를 하였느냐. 주리를 트는 고통에 선우의 다리뼈가 으스러지는 듯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다. 거짓, 자백을 하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그리고 연화까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고문의 고통보다 더 괴로운 것은 밤이 찾아왔을 때였다. 차가운 옥사에 처박힌 선우의 앞에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좌혜정이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코를 막으며 감옥 안을 들여다보았다. 다시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튼튼한 날개가 필요하다고. 자네는 스스로 날개를 꺾고 추락한 게야. 추락한 게야. 좌혜정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이보게. 김수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자네 처가 벙어리 주제에 요사스러운 술수를 부려 자네를 홀렸다고. 그 여자가 쓴 부적 때문에 정신이 나가 역모를 꾸미게 되었다고. 딱 한마디만 하게. 그러면 자네 목숨은 살려주지. 대신 그 여자는 마녀로 몰아 처형하면 그만 아니겠나? 악마의 속삭임이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아내를 마녀로 몰라니 선우는 피 섞인 침을 좌혜정의 얼굴에 뱉었다. 더러운 입 다물라. 내 아내는 나를 살린 은인이다. 내 놈의 탐욕이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내 양심을 팔 수는 없다. 좌혜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차갑게 뒤를 돌았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처형이다. 내 놈의 그 대단한 양심과 함께 저승으로 가거라. 다음 날 정오, 처형장이 마련되었다.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다. 장원 급제자가 역적이라니 권력이 무섭긴 무섭구먼.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선우는 망나니의 칼춤을 보며 눈을 감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머릿속에는 오직 연화 생각뿐이었다. 밥은 먹었을까? 내가 죽으면 그 가녀린 몸으로 어찌 살아갈까? 미안하다.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망나니가 물을 뿜고 칼을 높이 쳐들었다. 참수 잔소하라. 감독관의 명령이 떨어졌다. 선우는 목을 길게 빼고 마지막을 기다렸다. 칼날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며 내려오는 그 찰나였다. 멈추시오.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맑고 고압적인 목소리가 처형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그것은 여인의 목소리였으나 그 울림은 천둥과 같았다. 망나니는 깜짝 놀라 칼을 놓치고 말았고 구경꾼들은 귀를 막으며 주저앉았다. 선우가 눈을 번쩍 떴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군중을 헤치고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었다. 연화였다. 그녀는 하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였다. 평소에 병약하고 수줍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전신에서는 서슬퍼런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위를 에워싼 포졸들이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 뒷걸음질 쳤다. 저 여자가 미쳤나? 썩 물러가라. 포졸 하나가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푸른 빛으로 번뜩였다. 그녀가 손을 휘젓자 달려들던 포졸이 허공으로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경악했다. 귀신이다. 귀신이 나타났다. 처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연화는 곧장 선우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고 입가에는 이미 검붉은 피가 흐르고 있었다. 입을 열어 금기를 깬 대가로 그녀의 내장은 이미 타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선우는 비명을 질렀다. 안 돼. 부인 말을 하면 안 돼. 돌아가시오. 제발. 하지만 연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형틀에 묶인 선우의 피투성이 얼굴을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따뜻했고 눈빛은 슬프도록 다정했다. 서방님.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 같았으나 그 말을 뱉을 때마다 그녀의 생명은 촛농처럼 녹아내리고 있었다. 울지 마십시오. 이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연화는 몸을 돌려 감독관과 좌회정이 있는 단상을 향해 섰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바람이 휘몰아치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와 태양을 가렸다. 대낮인데도 밤처럼 어두워졌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좌회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요물이로다. 저 년을 당장 쳐라. 그가 고함쳤으나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다. 연화가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되어 숨조차 쉬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연화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그녀의 소매가 나비의 날개처럼 펄럭였다. 하늘이여, 굽어 살피소서. 여기 죄 없는 이가 피를 흘리려 합니다. 거짓된 혀가 진실을 덮으려 하니 제 목숨을 바쳐 그 죄를 묻겠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탄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슛이자 천지신명에게 고하는 고발장이었다. 그녀가 말을 이어갈 때마다 입에서 붉은 피가 울컥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자신의 피를 허공에 뿌렸다. 피방울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붉은 나비가 되어 좌회정에게 날아갔다. 거짓을 말한 자, 혀가 굳을 것이요. 탐욕을 부린 자, 눈이 멀 것이라. 연화가 마지막 사자 후 시즈호를 토해냈다.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 벼락은 정확히 좌회정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타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단상이 무너져 내렸다. 좌회정은 바닥에 뒹굴며 눈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했다. 내 눈이 안 보여. 그의 입은 돌아가고 눈은 멀어버렸다. 저주는 즉각적이고 참혹했다. 처형장은 혼비백산이 되었다. 사람들은 천벌이다 라고 외치며 도망쳤다. 연화는 비틀거렸다. 모든 기운을 쏟아부은 그녀의 몸이 낙엽처럼 힘없이 허물어졌다. 부인 선우는 온 힘을 다해 밧줄을 끊어낼 듯 몸부림쳤다. 포졸들이 도망친 틈을 타 그는 피투성이 몸을 이끌고 기어갔다. 쓰러지는 연화를 가까스로 받아 안았다. 연화의 품은 너무나 작고 차가웠다. 그녀의 눈,
그토록 맑았던 눈동자가 서서히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다. 입가에 흐르는 피가 멈추지 않았다. 말하지 말라 했거늘. 바보같이,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선우는 오열했다. 연화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말했다. 당신을 살렸으니 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잦아들고 오직 두 사람만의 시간이 멈춘 듯 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피를 씻어내리는 차가운 비였다. 재앙은 물러갔으나 선우에게는 더 큰 상실의 재앙이 안겨 있었다. 처형장에 쏟아지던 장대비는 어느새 보슬비로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 비는 땅의 피를 씻어내릴 뿐 선우의 가슴에 박힌 비수를 씻어내지는 못했다. 좌의정이 벼락을 맞고 쓰러진 기이한 병고는 삽시간에 도성 전체로 퍼져나갔다. 조정 대신들은 이를 하늘의 노여움 텐누이라 두려워했고 임금은 즉시 어명을 내려 사건을 재조사하게 했다. 거짓 증언을 했던 자들은 혀가 굳어 말을 못하게 되었거나 미쳐버렸고 좌의정의 죄상은 만천하에 드러났다. 선우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졌다. 그러나 선우에게 승리의 기쁨 따위는 없었다. 선우는 의식을 잃은 연화를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화려했던 기와집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인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두 달아나 버렸고 텅 빈 안방에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다. 선우는 연화를 이부자리에 눕혔다. 그녀의 숨소리는 끊어질 듯 가늘었고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입가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려 했으나 닦아도 닦아도 붉은 피가 계속해서 배어나왔다. 의원을 불러라. 누구 없느냐 선우가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때 연화가 힘겹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의 칠흑 같은 검은색이 아니라 모든 색이 빠져나간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을 들어 선우의 옷자락을 잡았다. 의원을 부르러 가지 말라는 뜻이었다. 이미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알고 있는 눈빛이었다. 연화는 베개 밑을 더듬어 작은 서책 하나를 꺼내 선우에게 건넸다. 평소 그녀가 틈틈이 적어두었던 일기장이었다.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그녀가 왜 평생 입을 다물고 살아야 했는지 그 비극적인 비밀이 정갈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서방님, 이 글을 읽으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본래 언영옌링, 말에 깃든 영혼을 다루는 무녀의 핏줄을 타고났습니다. 우리 일족에게 말예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한마디 말은 곧 한 방울의 피요. 한 문장은 1년의 수명입니다. 말을 내뱉을 때마다 생명이 깎여 나가기에 우리는 침묵으로써 생을 이어가야 하는 저주받은 운명입니다. 아이스스, 선우는 숨을 멈췄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말을 하면 수명이 깎인다니. 그녀가 입을 다문 것은 병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런데도 자신은 그녀가 벙어리라며 부끄러워했고 말을 하지 않는다고 타박했으며 심지어 모진 말로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었다. 책장을 넘기는 선우의 손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처음 서방님을 뵈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제 남은 생명을 모두 태워서라도 지켜야 할 분이라는 것을요. 쌀독을 채우고 등불을 밝히는 기적 또한 제 생기를 조금씩 덜어내어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하시던 날, 저는 기뻤으나 또한 슬펐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침묵 속에 가둬두었던 제 모든 언어를 모아 오늘 단 한 번 서방님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었으니 이보다 값진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산세 마지막 구절을 읽던 선우는 오열을 터뜨렸다. 아,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다. 네가 나를 위해 죽어가고 있을 때 나는 출세에 눈이 멀어 너를 외면했구나. 선우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 입고 있는 비단 옷, 먹었던 밥, 합격의 영광, 그 모든 것이 아내의 목숨값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평생 동안 1000마디의 사랑한다는 말 대신 1000번의 침묵으로 그를 사랑했던 것이다. 연화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쿨럭. 그녀가 기침을 할 때마다 붉은 피 덩어리가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손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육체가 빛으로 산화되어 공기 중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전설 속의 얼령족은 죽으면 시신을 남기지 않고 바람이 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던 것이다. 안 돼. 가지 마시오. 연화야, 제발. 내가 잘못했다. 내 모든 걸 버려도 좋으니 제발 내 곁에 있어. 다오. 선우는 사라져가는 그녀의 손을 부여잡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가를 뿐 잡히지 않았다. 연화는 마지막 힘을 다해 선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선우는 그녀의 입모양을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 생명력을 쥐어짜내어 그에게 남기는 유언이었다. 살, 아, 주, 세, 요, 그리고 사, 랑, 합, 니, 다. 마지막 음절이 끝나는 순간 연화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방 안에는 그녀가 입고 있던 피 묻은 소복과 그녀가 남긴 일기장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창호지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 줄기 서늘한 바람이 방 안으로 휘몰아쳐 들어왔다. 바람은 선우의 뺨을 어루만지듯 스치고 지나가더니 열린 문을 통해 밤하늘 저 멀리 날아갔다. 연화야. 선우의 절규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그는 연화가 남긴 소복을 끌어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옷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은은한 국화 향기가 났다. 하지만 온기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와 목소리, 그리고 목숨까지 모두 바쳐 남편을 살리고 바람이 되어 떠나버렸다. 밤이 깊어가도록 선우의 통곡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한양의 하늘에는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떠올라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수군거렸다. 억울하게 죽은 열녀의 혼이 별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위로도 뒤늦게 깨달은 선우의 뼈저린 회한을 덮을 수는 없었다. 침묵은 금이라 했으나 그녀의 침묵은 생명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깬 대가로 선우는 목숨을 건졌으나 영혼을 잃어버렸다. 방 한구석에 놓인 벼루에는 며칠 전 그녀가 피로 갈아놓았던 붉은 먹물이 말라붙어 있었다. 그 붉은 자국만이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다는 유일한 증거처럼 선우를 비웃듯 굳어가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료쇠와 같아. 그날의 비극으로부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한양의 권세가들은 김선우라는 이름의 장원 급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렸다. 그가
조정의 만류를 뿌리치고 관복을 벗어던진 채 호련히 자취를 감추었을 때 사람들은 그가 미쳐서 산으로 들어갔다고 혀를 찼을 뿐이었다. 그러나 선우에게 벼슬이니 명예니 하는 것들은 이미 빛바랜 낙엽보다 못한 것이었다. 경상도 산청, 인적 드문 깊은 산골짜기에 울창한 대나무 숲이 있었다. 그 숲 한가운데 세상과 단절된 작은 오두막이 한 채 서 있었다. 10년 전 선우와 연화가 처음 살림을 차렸던 그 초가집과 흡사한 모습이었다. 쇳마루에 앉아있는 선우의 머리에는 비록 나이는 중년에 불과했으나 그의 눈빛은 70 노인처럼 깊고 고요했다. 선우의 일상은 단순했다. 해가 뜨면 일어나 텃밭을 일구고 해가 지면 마루에 앉아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글을 쓰지 않았다. 벼루와 붓은 창고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방치되어 있었다. 글을 써서 세상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 그리고 그 대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는 듣는 일에 전념했다. 바람이 불어왔다. 쏴. 대나무 잎들이 서로 몸을 부비며 서글픈 소리를 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저 바람 소리에 불과했겠으나 선우에게는 달랐다. 그는 눈을 지그시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왓소 선우가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물었다. 바람이 대나무 숲을 훑고 지나가며 사그락, 사그락 하는 소리를 냈다.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혹은 치맛자락을 끌며 다가오는 듯한 소리였다. 선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연화였다. 육신이 흩어져 바람이 된 그녀가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온 것이다. 오늘은 바람이 차구려. 북쪽에서 오시느라 고생 많았소. 선우는 마치 눈앞에 살아있는 아내를 대하듯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대답은 없었지만 선우는 느낄 수 있었다. 바람결에 실려온 익숙한 국화 향기를, 그리고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서늘하면서도 따뜻한 기운을. 그것은 연화가 손을 뻗어 그의 주름진 뺨을 어루만지는 감촉이었다. 지난 10년간 선우는 깨달았다. 그녀가 남긴 살아달라는 유언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라는 뜻이 아니었다. 자연 속으로 돌아가 욕망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와 다시 연결되라는 뜻이었음을,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실한 언어들이 있음을 그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선우는 툇마루 옆에 놓인 찻상에서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맑은 잎차 위로 대나무 잎 하나가 툭 떨어져 내렸다. 당신도 한 잔 드시오. 그는 찻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하듯 올렸다가 천천히 차를 마셨다. 쌉싸름한 차 향기가 입안에 퍼졌다. 가난했던 시절, 쌀독이 비었을 때 그녀가 끓여주던 숭늉 맛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몰랐다.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먹는 것만이 행복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시절이었다. 연화야. 선우가 젖은 목소리로 불렀다. 내 생이 다하는 날, 나 또한 한 줄기 바람이 되어 그대 곁으로 가리다. 그때는 우리 말없이 서로의 곁을 맴돌며 영원히 헤어지지 맙시다. 대나무 숲이 크게 흔들렸다. 우웅 하고 숲이 울었다. 마치 그의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쳐 선우의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선우는 그 바람 속에 온몸을 맡겼다.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지간 텐디간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그를 감싸고 있었으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대나무 숲을 물들였다. 그 붉은 빛은 10년 전 그녀가 흘렸던 피의 색이 아니라 이제는 따스한 저녁밥을 짓는 아궁이 불빛처럼 보였다. 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닫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숲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내일 또 보세. 문이 닫히고 산골짜기 오두막에는 다시금 깊은 정막이 찾아왔다. 오직 대나무 숲만이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서걱하며 두 사람만의 지난한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 소리는 세상 그 어떤 명문장보다 아름답고 그 어떤 웅변보다 긴 여운을 남기는 침묵의 연가 땡꺼였다.